부총리님, 그 17만 4천 명 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 공무원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가? 예, 우리 차관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용어 표현을 하실 때 그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한 것이 그냥 일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복지공무원이라든지 경찰, 소방, 그리고 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도 직렬상으로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아마 그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17만 4천 명을 전부 정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 10만 명이 증가되는 거고 7만 4천 명은 또 자연 증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자연 증가분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퇴직하는 사람들을 다시 충원하는 그런 건지 여부는 정확치 않으나 아마 7만 4천 명 정도가 자연 증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정원에 일반직 공무원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지적대로 거기에는 직류상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거기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하면 일자리 로드맵에 국가직 10만 명하고 지방직 7만 4천 명을 내역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내역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원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뭐 경찰, 소방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17만 4천 명 숫자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가 상충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공무원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고 처음에 공략할 때는 뭐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에서 80만 명 늘리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면밀하게 카운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에 17만 4천 명 정원 계획은 대부분 그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다, 민생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심. 자료 화면 좀. KDI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니까 국내 총생산 GDP가 2017년에 3.1%에서 금년도에는 2.7%로 낮추고 내년도에는 2.6%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민간 소비는 금년에 2.8, 내년에 2.4까지 줄어들고 설비 투자는 금년에 마이너스 1.8, 내년도에는 다시 베이스가 낮아지니까 1.3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실업률은 보시다시피 작년 3.7에서 금년에 3.9, 내년에 또 3.9입니다. 17년 만에 가장 최고치의 실업률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이 악화되고 성장 전망이 추락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KDI가 그러면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를 조장한다는 표현이 자꾸 회자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적어도 저나 정부에서는 그런 말을 쓴 적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예, 경제 위기 조장하는 거 아니죠? 그 말 쓴 사람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예. 다음 보겠습니다. KDI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지난달에 냈는데요. 투자는 부진하지만 민간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하는 전망과 달리 KDI는 소비 심리 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한은과 달리 KDI는 반도체와 기타 산업 간의 수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KDI를 보시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도 완만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과 달리 KDI는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KDI는 서비스업 고용 부진 사유로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정책 효과, 이거의 부작용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합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서비스 고용 부진에 대해서 정책 효과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지난 8월 달에 장하성 실장은 금년 연말에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KDI는 내년에도 고용 악화가 계속될 것이다. 9월 13일 날 장하성 실장이 연말점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에서 15만이 되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KDI는 4분기 취업자 수 증가가 제로다, 0명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7월 달에 18년도 금년에 18만, 19년도 23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데, KDI는 18년에 7만, 19년에 10만 명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 고용 악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지금 주신 자료, 올린 자료 중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용 사정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 10번도 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18만 한 것은 성현 알다시피 우리가 7월 달에 하반기 경제 전망할 때 한 거예요. 하반기 경제 전망을. 그리고 정부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12월 달에 발표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수정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18만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31만 명 취업자 수 증가를 했고, 매년 한 30만 명, 평균 30만 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리 잘 봐도 7만 명 수준 정도라고 KDI 전망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고용 사정 악화되고 있고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전망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세입이라든지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숫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점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년 전 대비해서 자영업자 소득 변동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설문에 대부분이 다 1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과 20%에서 50% 감소, 50% 이상 감소 합쳐가지고 3분의 2가 넘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향후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더니 줄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대부분이고요. 늘리겠다는 건 3%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이 이렇게 지금 고사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3분의 1을 급감하고 고용 축소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은 저도 이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자영업자와 이 영세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책을 냈습니다만 그 후에도 제가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들 좀 작더라도 애성을 풀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북구를 갔더니 음식점 하시는 분이 그 앞에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하고들 얘기를 해서 러시아 외에는 좀 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적 현장과 소통하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개별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구청까지 연락을 하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100%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런 개별적인 민원에 가까운 사항을 해결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수 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29%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소득주도 성장,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영업자, 특히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 숙박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 고용하던 거를 3명만 하고 2명은 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총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본의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이라든지 업종별이라든지 규모별로 그걸 좀 다른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의 그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몇 차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된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장의 수용성 또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그 수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그 차등이라고 할까요? 업종, 지역, 연령별 저희들 남들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성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업종별은 지금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최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별은 사실 쉬워 보이지 않고요. 지역별이 남는데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만 여러 가지 국제 사례도 좀 보고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고용부하고도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 법은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이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이라든지 규모별,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법안을 이미 많은 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본의원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법안을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고 부총리께서 답변 드린 대로 저희 행정부 안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법안 심의가 될 것인데 그 법안 심의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법안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기업들의 기업 경영의 애로 사항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 52시간제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에서 여주, 충주, 문경까지 철도 사업, 건설 사업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지금 김천,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력철도도 계획에 있고 지금 그것이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딱 미싱 구간이 생깁니다. 김천과 문경 구간이 중간에 미싱 구간이 생기는데 여기만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물동량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칭 수서에서 진주 거제까지 가는 라인을 중부선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 대동맥을 빨리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 전에 또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뭐 전에 재정을 달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전체를 한꺼번에 사업을 넣고 진행시키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결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해나가다 보면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구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체 구간을 경부 KTX, 호남 KTX 하듯이 중부선 선으로 중부선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예. 예. 그 부총리님, 김천 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계속 껐어요.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저기 국토부 장관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저 내년도 예산이 9.7%가 증액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SOC 예산은 오히려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이 SOC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산업 진작 효과도 큰데 이게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그 SOC가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떠한 기회라도 SOC 예산을 증액에 대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올해 SOC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금액보다는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 제출안보다는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제출을 내어서 통과될 때 약 1.5조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SOC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제출한 액수가 많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국토부로서는 그렇게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 부별 심사 오늘 이 시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신규로 건의한 SOC 사업이 전부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 대비해 가지고 반영률이 60%가 안 된다, 50%대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SOC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어제도 상임위에서 똑같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다 뭐 원하는 만큼 다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네. SOC 예산 조금 늘려 주시겠습니까? 예, 그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3천억 증액이 됐고 또 우리 송 의원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사실은 또 그 얘기를 모두의 또 위원장님도 또 특별한 말씀이 계셨고요.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같이 의논 드리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 노령화, 고령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복지 제도가 자꾸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파악하는 범위가 좀 많이 범위가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그 송 의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가 이제 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의 여건으로 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잘 감안하겠고 또 재정의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심의하시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